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했던 게 세포호흡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습 한번 하시고 오늘 광합성 할 겁니다. 친구들은 생투에서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어떤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포도당 속에 이 결합 속에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이 공유 결합들을 끊어내면서 얘네를 최종 산화 형태인 이산화탄소로 바꾸어 가면서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탄소를 하나하나 다 끊어낼 거기 때문에 총 몇 개의 이산화탄소가 나올까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완전 산화시켰다 그러면 6CO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과정을 한번 봅시다. 먼저 어디에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이 전체가 이게 세포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세포막이라고 했을 때 세포질에서 포도당이 두 개의 피루브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의 탄소 개수를 또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포도당은 6개, 피루브산은 3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6개짜리를 3개로 끊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끊으면서 2개의 ATP와 2개의 NADH2가 나오게 됩니다. 잠시만 예담이가 안 들어와진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2개의 피루브산으로 쪼갠 다음 이 피루브산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들어와줬네.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 들어가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왜 적니 안 오네. 그리고 이 공간을 막 사이 공간, 한문으로 막간강 이렇게 불러주고 그 다음에 피루브산이 여기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이라고 하면 기질이고요. 그래서 2개의 피루브산이 이 기질 안에서 2개의 아세틸 CoA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려줬던 아, 시, 알, 숲, 후, 말, 옥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TCA 회로라는 과정을 통해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시는 시트르산, 그죠? 시트르산, R은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쑥은 숙신산, 후는 푸마르산, 말은 말산, 옥은 옥살 아세트산. 이런 형태의 여러 개의 산성 물질로 바뀌어가면서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도 중요한 게 탄소의 수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면 피루브산은 탄소가 3개, 아세틸코에는 탄소가 2개. 2개니까 탄소가 1개 떨어져 나왔겠죠. 그래서 CO2의 형태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옥살아세트산이라고 하는 탄소 4개짜리랑 2개짜리가 더해지면서 시트르산은 탄소 6개, 알파케토 탄소 5개, 탄소 4개, 탄소 4개, 탄소 4개의 형태가 되고 탄소가 하나 줄어들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이고 이렇게 결합이 끊어졌기 때문에 결합 끊어질 때 에너지를
NAD가 받아서 NADH2 여기서도 NADH2 여기서도 NADH2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알파 케토에서 케토란 말은 이중결합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고 이 이중결합을 끊어내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와서 여기에서는 알파 케토에서 숙신산으로 갈 때는 ATP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지금 두 분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두 개 해서 얘네도 다 두 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요것들 말고도 푸마르산으로 변할 때 뭐가 나와요? FAD가 들어가서 FADH2라는 형태로 얘네를 탈수소 작용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가고 말산에서 옥살아세트산 갈 때도 NADH2라고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갑니다. 이러한 물질이 돌아가는 회로를 TCA 회로 또는 크랩스 회로 또는 시트르산 회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 여기 막에 보면 네 종류의 복합체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그렇게 네 종류의 복합체가 있고 이 복합체들의 각각 이름이 여기 얘는 지울게요. 이 복합체의 이름이 각각 1번 복합체, 2번 복합체, 3번 복합체, 4번 복합체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기질적으로 ATP 합성 요소가 이렇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생성된 NADH2가 NAD로 변하면서 전자의 에너지를 1번 복합체에 보내주면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1번 복합체는 수소를 퍼올렸죠. 그리고 에너지를 일부 사용한 이 전자를 2번 복합체에 전달, 2번 복합체는 다시 3번 복합체에 전달, 4번 복합체 전달 이렇게 전자 전달을 통해서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자 전달계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내박과 막강강 요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에너지가 남은 전자는 3번 복합체에서 수소를 한 번 더, 4번 복합체에서 수소를 한 번 더 퍼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모두 소모한 전자는 마지막에 누가 받아줘요? 산소가 받아주면서 물이 한 분자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NADH2 같은 경우는 1번 복합체에 줄 수 있었지만 FADH2 같은 경우 어디에 줄 수 있었어? 2번 복합체에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번 복합체에서 FADH2가 FAD로 변하면서 똑같이 전자를 3번 복합체로 줘. 3번에서 수소 하나 퍼올리고 4번에서 수소 하나 퍼올리는 똑같이 물에 이렇게 전자가 전달되면서 NADH는 수소를 3개까지 퍼올릴 수 있었고 FADH2는 수소를 2개만 퍼올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딱딱딱 개수가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예시를 들고 그래서 NADH2보다 FADH가 에너지가 더 작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진 에너지는 비슷할지라도 퍼올릴 수 있는 수소의 개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막강강의 수소가 굉장히 고농축이 되면 이 수소는 전기화학적 농도 구배 때문에 정기적으로도 플러스가 많으니까 나오고 싶어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수소가 많기 때문에 이 합성 요소를 통해서 빠져나오고자 합니다. 이때 빠르게 강하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 힘을 이용해서 ATP를 합성한다 그랬죠. 이렇게 전자전달계까지 해서 세포호흡의 3단계, 1단계 해당 작용했고요. 2단계 TCA 회로, 3단계 전자전달계를 배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포호흡에서 배운 전 과정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따라서 이제 대학 입시에서는 입시가 아니라 대학교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오늘은 이제 광합성 할 겁니다. 어디 갔냐? 어디 갔나요? 지난 시간에 쓰던 게 있나? 있었네. 그래서 우리 페이지 몇이냐? 우리 걸로 보면 14쪽 또는 55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봤었고, 전자전달계는 전자를 전달하는 전자전달 시스템인데 이 과정에서 산화를 통해서 ATP를 합성하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라는 말이 ATP 합성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산화를 통한 ATP 합성이라서 산화적 인산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 오늘은 광합성 할 겁니다. 제가 드린 이거 PDF 파일 맨 앞쪽으로 돌아가시면 책이 있으니까 진도 조금 빨리 나가고 뒤에 더 해줄 얘기들이 많아서 그거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이제 몇 시간 남았냐면 몇 번 남았냐면요. 5번인가 4번 남았어. 근데 너무 이런 데 많이 쓴 것 같아. 왜냐하면 쌤이 해주고자 한 게 세포부, 광합성,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발현 과정까지 하면 좋겠다가 목표였는데 한 4, 5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광합성을 일부 끝내고 다음 주 광합성, 그 다음 주에 분자적인 거 조금 다루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학교에 오셔가지고 시험도 치르고 얼굴도 보고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에 3시간짜리로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2시간 또는 2시간 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7시간, 8시간 모이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한 현상이, 기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때는 그냥 쉬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 배운 내용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거의 4시간치 이상 양을 배워서 그 시간 동안 정리하라는 시간이니까 잘 챙기셔가지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 잘 활용하셔서 정리 잘 하셔서 필기노트 가져오셔가지고 오시는 날 시험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날짜는 보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 다음 날이 또 수요일이더라고. 그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말고사 다음 날이 모의고사만 7월 모의고사 있어? 네? 시험 볼수 없지 않아? 아니, 5월별 벌써 있어. 아 진짜요? 그럼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토요일 휴무일이던데. 토요일은 좀 아닌데 목요일이랑 금요일 안 돼. 원래 좀 공동교육과정은 항상 토요일 날 시험을 치긴 하는데 그 시험 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너무 안 됐니? 네, 언제 말하는 거예요? 저희 어떤 시험 치고? 좋아요. 좋아? 모의고사 치고요? 7월 모의고사 치고? 모의고사 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럼 괜찮은데? 괜찮아요. 시간 딱 맞을 걸요. 괜찮아. 나 성적처럼 아니지 근데 우리 너희 정신이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아예 시험을 빨리 쳐버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광합성 끝나고 다다음 주나 사천고 친구들도 적당히 스케줄 맞춰서 우리가 꼭 진도 다 나고 시험 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수업도 막바지가 되어 가고 있고 하니까 다다음 주 필기하신 거 들고 오시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나 그쯤 한번 시간 맞춰서 학교에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공문하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사천고에도. 이걸 다 녹화하고 있었네. 어쨌든 광합성의 원료와 생성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다양한 실험을 했었어요. 과학자들이. 잉엔하우스라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이분께서는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쥐랑 식물 키워보는 거야. 잘 살다가 빛이 없으면 쥐가 죽더래. 근데 그때는 기체를 분석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황상 뭔가 햇볕을 비쳤을 때 식물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거나 또는 빛을 안 받으면 나쁜 물질이 나와서 생기를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 첫 제가 드린 PDF 맨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해. 예전에도 한번 강조한 것 같은데 광합성에서 생성되는 산소는 물에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게 있거든요. 생명과학 2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탄소 동위원소를 붙여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안내드리고 그래서 산화한원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처음에 이 파트 들어올 때 광합성 식에 대해서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고 여기에 뭐 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녀석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광합성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나면 산소는 이게 산소인지 아닌지는 의미가 없어. 얘를 에너지를 이용해서 깨부신 다음에 얘네가 광합성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건 뭐냐면 전자를 얻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만 얻을 수 있다면 여기 물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주로 물로 하지만 지하 세상이라든지 미생물의 세상에서 물이 부족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소 2개를 가진 어떠한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전자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내려보시면 광합성 과정에서도 똑같이 산화한원 반응이 일어나고 광합성은 합성이에요. 그래서 동화 반응이고 흡열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1학년 때 막 배우셨을 거고. 그다음 염록체는 록비공처럼 생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예전에 여러분은 그대로 펴두고 있으십시오.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여기인가? 여기 있었나요? 포르피린 고리라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포르피린 구조라는 게 우리 색소에 존재할 수 있고 가운데 금속이 뭐가 들어가는 따라해서 얘네가 산화되거나 환원됐을 때 색깔이 혈액이나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색깔로. 그죠?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얘기했던 포르피린 구조가 여기 나와요. 우리 책에.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제가 그린 거랑 조금 다르죠?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다. 여기에 어떤 금속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제가 폴피닌 구조예요. 얘가 포르피린 고리, 포르피린 구조. 대표적인 포르피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책에 우리 고급 생명과학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은 더 고급으로 배웠으니까 고고급을 배웠으니까 포르피린 구조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 이 전체적인 탄소의 모양 자체가 이런 포르피린 구조에 대해서도 아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기서 조금 학습하셔야 될 거는 색소의 개념입니다. 색소는 빛을 뭘 하고 있는 거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하는 물질을 색소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식물에서는 이런 색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건 염록체와 염록소는 구분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염록체는 여러분이 아는 그 염록체예요. 광합성의 기구, 세포 소기관. 염록소는 색소의 이름이야. 광합성에 사용되는 색소의 이름이고 이 둘은 다르다.
염록체 속에 염록소라는 색소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염록소도요 종류가 많아요. 타입 A, 타입 B, 타입 C 뭐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고급 생명과학에서는 타입 A, 타입 B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펴고 계세요. 또 예전에 수업했던 거 보면 요런 얘기를 했었어요. 염록소라는 색소의 에게 빛을 비췄을 때 얘는 빛을 400나노미터, 700나노미터 빛을 제일 많이 흡수하는데 실제로 염록체에서는 어떤 색의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가를 봤을 때 400, 700 말고 이 550 부근에서도 활발히 제법 광합성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봤었고,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염록소 외에 다른 색소가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된다고 예전에 공부했었거든요. 거기서 얘기했던 카르티노이드, 크산토필 또는 잔토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색깔도 제가 안내 드렸었습니다. 먼 과거에. 단풍 얘기하면서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거기서 얘기했던 두 가지 색소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카로티노이드와 잔토필. 특히 염록소 A를 우리는 주색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광합성에 주된 빛을 모아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색소라고 하고, 나머지 친구를 보조색소 또는 드물게 안테나 색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안테나 색소라고 하냐면 보통 염록체 안을 보면 염록체에서 빛을 모아줄 때 주변에 염록소 A가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뭐 염록소 B, 카로티노이드, 잔토필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빛을 받으면 얘네가 다양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겠죠. 그 에너지를 염록소 A에게 몰아줍니다. 그래서 안테나에서 뭔가 빛이라든지 파동을 모아주는 것처럼 마치 주변에 있는 다른 색소, 보조 색소들이 주색소인 염록소 A에게 빛 에너지를 몰아주기 때문에 나머지 이 보조 색소들이 안테나처럼 빛을 모아준다라고 해서 안테나 색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왜 삐뚤어졌죠? 여기 포피린이라고 하는데 읽는 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포르피린이라고 읽는 교수님도 계시고 포피린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나오고, 염록소가 잘 흡수하지 못하는 거는 보조색소들이 흡수해준다. 그래서 보조색소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염록소가 흡수하는 빛은 이거지만 요만큼을 550 정도에서도 광합성은 실제로 일어난다. 보조색소가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자가 들떴을 때 우리가 전자가 들뜬다라고 표현하는데 전자가 고에너지를 획득한 상태, 우리가 전자가 들떴다, 전자 궤도를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때 들뜬 전자가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에는 형광도 있었고 열도 있었고 드물게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예전에 우리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전자 궤도를 올린다라는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전자가 뜨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실제로 염록체가 있으면 빛을 받았을 때 전자가 들뜬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전자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뜬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렇게까지 높이 들뜰 수가 없겠죠. 그죠? 원자에 있을 때
전자 궤도를 들어 올린다고 했지 전자가 이탈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서 이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는 안 간다. 에너지를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상승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그림이지 전자가 이렇게까지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염록체 구조를 예전에 했는데 염록체 그림 없나? 염록체? 염록체? 염록체 우리 앞쪽에서 염록체 구조를 넘어갔었거든요. 보시면 이 그림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리 염록체 이게 실제 그림인 것 같고 이게 모식도인 것 같아요. 글자가 너무 굵네. 얘가 실제, 얘가 모식도. 저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이제 여기서는 뭔가 겹쳐 있는 두꺼운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간소화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상한 동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이 동전 같은 거 하나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명칭하고요. 예전에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 틸라코이드들이 여러 개 겹쳐 있거든요. 이 상태를 우리가 그라나라고 불러줍니다. 여기는 겹친 것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라나라 적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낱개를 표현할 땐 틸라코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책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라나는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틸라코이드들이 없는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우리가 스트로마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도 각 부분 이름이 있었잖아요. 외막, 내막, 막강강, 안쪽 기질. 그래서 기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스트로마라고 우리가 명칭하는 것은 똑같이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스트로마라는 이름을 남겨뒀습니다. 식물학에서. 성질 자체는 거의 비슷한 부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말 틸라코이드에 있는 색소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말은 엽록체가 이렇게 있으면 엽록체도 외막과 내막이 있고 이 안에 틸라코이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틸라코이드 막에 색소들이랑 단백질들이 이제 전자 전달하는 데 관여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부터 볼 겁니다. (34) 라고 적힌 데 봐주시면 되고 우리 잠깐 30분, 35분? 35분까지 쉬고 옵시다. 쌤이 저쪽에 실험을 맡겨놨는데 신경이 쓰여가지고 안 되겠다. 35분부터 우리 광합성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다 오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항상 중요한 건 장소입니다. 장소. 지금 이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왜냐하면 현미경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거의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하고 이 과정들은 잘 보이지 않아. 그냥 실험적으로 이러한 순서가 되겠구나. 또는 실험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사실은 상상한 거야. 상상한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모집해서 합의를 본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먼저 지금 이 그림은 틸라코이드 막입니다. 이게 틸라코이드의 막 속에 있는 어떤 단백질을 볼 겁니다. 이 단백질을 우리가 광수집 복합체 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제 적을 때는 라이트닝 수집 영어로 뭐니 얘들아? 라이트닝 블랙 콜 무슨 홀딩 뭐 이런 건데 선생님 H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다음에 컴플렉스라고 해서 광수집 복합체 이렇게 LHC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거만 놓고 컴플렉스가 복합체라는 뜻이. 그래서 LHC라고 적기도 하고 또 이 전체를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해. 관계. 근데 이 관계는 좁게 쓸 때도 있고 넓게 쓸 때도 있어. 우리 예전에 전자 전달 계라는 걸 배웠잖아요. 전다 전달 시스템이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것처럼 관계도 빛 전달 시스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얘도 사실 전자 전달계거든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빛에 의한 전자 전달이 일어나는 거라서 빛 전자 전달계라고 하다가 빛계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관계로 완전히 굳혀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빛을 이렇게 모아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에는 여러 가지 색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의 중심이 되는 거는 아까 말했던 중심 색소, 주 색소라고 하는 엽록소 A고 나머지 주변부에서 빛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거든요, 얘한테. 그래서 이 주변 애들을 주변 색소 또는 안테나 색소로 부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안테나라 부르는지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이러한 광수집 복합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이제부터는 뭐요? 왜 전 페이지가 나오죠? 이제부터는 광합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아까도 말했듯이 외막과 내막이 존재하고 여기 안에 틸라코이드들이 그라나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틸라코이드 막을 확대해서 보면 이 틸라코이드 막 사이에 LHC 광수집 복합체 관계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안 적어줬죠. 여기는 여러분은 굳이 안 적어도 되는 부분 안 적으셔도 됩니다. 4.5 친구들은 처음 보실 테니까 적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광수집 복합체는 사실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백질 덩어리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이제 보통 두 가지 종류를 우리가 배우니까 광수집 복합체 2, 광수집 복합체 1, 다 줄여서 관계 1, 관계 2라고 부릅니다. 1과 2가 붙은 이유는 발견 순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관계 2를 먼저 그려놓는 게 항상 조금 유리합니다. 그릴 때. 그래서 관계 2를 조금 적어두는 편이에요. 광합성을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 세포호흡을 세 단계로 나눴을 때는 해당 TCA 전자전달계였다고 하면 광합성을 세 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 광분해라는 작용을 먼저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광분해라는 단계는 억지인 것 같아.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고등학생을 위해서 세포호흡이 해당이 있는 것처럼 그걸 맞추려고 한 것 같아. 그렇게 한 단계로 넣어야 되나? 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화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계일 수 있죠. 두 번째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명반응 또는 빛반응, 요즘엔 빛반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라는 과정을 거쳐요. 빛을 이용해서 어떤 반응을 내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빛을 이용한 전자전달기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빛 시스템, 관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관계란 말은요, 이 광수집 복합체를
통칭하거나 지칭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빛으로 전자 전달을 하는 이 시스템 전체를 관계라고 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합적으로 쓰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쓸 때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어떤 용어인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 반응이니까 명반응의 이제 암반응, 빛과는 상관없이 조금 일어나는 반응이 있고, 요즘에는 이 암반응을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고 어떠한 회로, 켈빈이라는 사람이 물질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켈빈 회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TCA 회로처럼. 이렇게 3단계로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부터 이제 단계를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분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광분해는 빛을 분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빛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것을 분해하는데, 뭘 분해하냐면 물을 분해해요. 그래서 그래 보면 물이 이 광수지 복합체 근처에 가면 물이 쪼개져. 어떻게 쪼개지냐면요, 이 광수지 복합체가 빛 에너지를 받아서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에게 이걸 보내서 이 빛 에너지 모인 걸로 빛을 쪼개고, 그리고 계속 빛을 받아들이면 이 쪼개진 데서 나온 전자, 실제로는 이 가운데 존재하겠죠. 이 전자가 이렇게 들뜨겠죠. 그죠? 에너지, 빛 에너지로 전자를 들뜨는 것까지, 이게 광분해 작용입니다. 다시, 광분해는 빛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한 다음에 전자를 떼내 가지고 이제 빛 시스템을 돌릴 거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 2에서는 이 물분해가 일어나고 광분해가 일어나고 전자가 들뜨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를 받아주는 존재가 있어. 전자 이동할 때 점선으로 그릴게요. 이 전자를, 들뜬 전자를 받아주는 전자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이 전자 수용체가 전자를 받아서 이 광수지 복합체 말고 어떠한 막 단백질, 처음이니까 이렇게만 배울게요. 막 단백질에 이 에너지가 가득 찬 전자를 전달해줘요. 그러면 이 가득 찬 에너지를 가지고 그림이 그렸네. 가득 찬 에너지를 가지고 이 막 단백질은 수소를 퍼나릅니다. 근데 이때 선생님이 지금 어디를 그렸냐면요, 여기를 그렸어요. 뭔 소리냐면 이거 좀 떼내볼게요. 이렇게 떼내려서 보면 지금 틸라코이드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를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퍼서?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강이라고도 부르고 내부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안으로 수소를 퍼 올린 겁니다. 빛 에너지를 받은 전자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전자를 광수지 복합체 원, 관계원한테 주면 이 관계원이 다시 전자를 받아서, 얘도 관계니까 빛을 흡수할 수 있겠죠. 다시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얘가 에너지가 막 들뜨겠죠. 이렇게 에너지를 가득 담은 전자를 우리 세포호흡에서는 에너지 그릇으로 NAD라는 걸 썼잖아요. 근데 광합성에서는 그릇을 NADP라고 하는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전자를 담으면 NADPH2라는 것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거, 광합성에서는 NADP를 쓰고 세포호흡에서는 NAD를 쓰는구나 하나 아셔야 하고, 그 다음 NADPH2라고 표기해도 되지만 얘의 실제 모습에 가까운 화학적인 표기는 DPH 플러스 H 플러스 1. 이렇게 표기하면 이제 입체 구조상 어떻게 생긴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수소를 하나 담을 수 있고 얘가 수소를 담으면 정기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수소가 하나 따라온다.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NADPH2라고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더 정확한 표기는 이거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게 뭐 하는 과정이냐면요. 이게 빛을 이용한 전자전달기, 빛 반응이에요. 다시 처음에 광합성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빛을 받아서 물을 먼저 분해해요. 물을 분해하고 거기서 얻은 전자를 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들뜨게 한 다음 이 들뜬 에너지로 수소를 어디에 농축해? 틸라코이드 막 내부에 수소를 농축해서 마구마구 수소를 쌓고 여기 수소가 농도가 높으니까 이걸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세포흡이랑 똑같아. ATP 합성 효소가 틸라코이드 막에 있어서 이 방출되는 수소를 이용해서 똑같이 ATP를 합성해. 그러면 세포호흡에서 ATP 합성이랑 여기 ATP 합성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세포호흡에서 ATP는 우리 몸이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 하려고 ATP 만들까? 나중에 이 ATP를 이용해서 탄소끼리 붙일 거겠죠. 그죠?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ATP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식간에 두 개를 해버렸습니다. 물분해 과정, 그 다음에 관계, 빛 전자전달 과정을 우리가 배웠고 사실 이 사이에 어떤 전자수용체가 들어가는지 또 중간에 여기서도 전자수용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전자를 받아서 이동시켜줍니다. 전자가 혼자 떠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받아주고 이걸 이동시켜준 매개체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 교과서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개발세발 그렸던 것이 바로 요 아이입니다. 그래서 관계 2, 그다음에 관계 1이 존재하고 틸라코이드 막 안에 선생님은 아까 밑을 기준으로 그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위를 기준으로 그려가지고 위에서 수소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소를 퍼올린다는 이 녀석의 이름이 사이토크롬 복합체라고 해요. 여기에 사이토크롬이라고 하는 어떤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포르피린 구조를 가진 색소 비슷한 게 여기 있어. 색소까지는 아니고 금속이 이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자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아까 제가 표현했던 전자 수용체의 이름이 여기 이제 나와요. PQ 플라스토퀴논이라고 합니다. 저거만 주세요. 플라스토퀴논. PC는 뭐냐면요. 플라스토시아닌. 플라스토라는 말이 낯설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아 플라스토가 대충 이렇게 생긴 애구나. 얘는 퀴논이 붙은 플라스토구나. 밑에는 아 시아닌이 붙은 플라스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NADP를 NADPH2로 나중에 바꿀 건데 NADPH2로 바꿀 건데 이때
관계원에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아까 제가 전자수용체라고 표현한 이 친구 얘가 FD 페로독신입니다. 페로독신이라고 하고 얘가 NADP 환원효소라는 곳에 가서 도움을 받아서 NADP를 NADPH2로 만들어줍니다. NADP가 환원됐기 때문에 NADP 환원을 돕는 녀석이라고 해서 NADP 환원효소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지금 PQ, PC, PD라는 거에 이름을 아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요. 그냥 이 친구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전자, 수용체, 전자, 전달체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는 뭔가 중간에서 이 전자들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광분해를 통해서 전자의 힘을 이용해서 수소를 퍼나르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다 쓴 전자를 NADP 환원효소에 의해서 NADPH로 바꿨어. NADPH라고 H2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광전달 시스템, 관계라는 큰 틀에서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관계2, 관계1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면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붙였겠죠.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광수지 복합체를 의미하고요. 이 관계2에 있는 엽록소 A는 엽록소는요. 반응 중심 엽록소는 680 나노미터 정도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해. 그래서 이 엽록소한테 이름을 따로 붙여줘요. P680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줍니다. P는 무슨 P냐면 엽록소가 영어로 플로로클라스트거든요. 클로로플라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트의 P를 따서 P680. 관계 1은 700 나노미터의 빛을 진짜 잘 흡수하는 엽록소 A라고 해서 P700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의 차이, 이제 이런 차이를 만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백질 모양도 달라요, 조금.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조금 다르다. 더 구분을 한다. 저 관계 왜 적은 거라고요? 어디 관계? 그러니까. 이거? 네. 이거요? 네. 이거 왜 적었냐면 이 전체 지금 전자가 이동하는 이 시스템도 관계라고 불러. 광 시스템에게 이제 느낌으로. 얘도 광수지 복합체를 관계라고 부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전체를 관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헷갈리게 쓰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익숙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는 플라스토사이아닌이라고 쓰네요. 플라스토퀴논이라고 쓰네요. PD는 안 나오니? FD는 안 나오나? FD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 과정에서 지금 결국 이 관계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수소를 농축해서 뭘 합성하고 있어? ATP를 합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ATP 합성하는 걸 뭐라 그래? 인산화라고 그러고 빛을 이용해서 인산화를 하니까 이름을 광인산화라는 이름을 붙여줘. 빛을 이용해서 ATP 합성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뭐냐면요. 전자전달계 같은 건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뭔가 조절이 되고 산소만 있으면 원활히 돌아갔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은 빛이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충분히
NADP를 유지하고 있진 않아요. 빛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동물들은 음식을 먹는 걸 조절할 수 있잖아. 그죠? 시간대에 맞춰서 배고프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조절할 수 없어. 그날 흐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항상 24시간 NADP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요거까지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빛이 강한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빛이 강한 날에는 광계투도 광계원도 너무 활발하기 때문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 NADP가 빛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뭘로 바뀔까? 환원된 NADPH2로 바뀔 거라고요. 빛이 강한 날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일이 생겨? 식물 몸속에 있는 NADP의 농도가 떨어져. 그죠? 빛이 너무 강하면 점점 NADPH2가 빨리 만들어지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NADP가 고갈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빛이 너무 강한 경우에 전자를 담을 그릇인 NADP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릇을 3개 준비했는데 이날 빛이 강해가지고 3개가 다 찼는데도 전자 전달이 계속 일어나. 이런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그릇은 다 찼는데 전자가 남아 돌고 또 전자가 남아 돌고 있는 과정에서도 빛이 계속 들어와. 그럼 이 전자들이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들뜬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는 열도 발산하고 싶고 주변에 막 반응을 하려고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겠죠. 이렇게 되면 식물이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식물은 다른 일을 하나 합니다. 뭐 하냐면 전자를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전달해서 NADP를 만들 수도 있는데 관계원에서 들뜬 전자가 색깔로 하면 안 되겠다. 관계원에서 전자가 이렇게 들뜬 다음에 플라스토키논으로 가서 이제 사이토크롬 복합체에서 수소를 퍼는데 에너지를 쓰고 원래는 플라스토시아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친구가 관계원으로 이 전자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물 분해하는 단계로.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되는 과정이 생기냐면 빛에 의해서 들뜨고 플라스토키논이 다시 사이토크롬한테 주면 다시 받아서 얘를 관계 2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계속 여기서 돌고 돌겠죠. 지금 이 과정은 왜 하는 거예요? NADP가 없어서 이제 전자를 못 받아주잖아. 그지? 그러면 전자를 계속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돌리다 보면 장점은 뭐예요? 계속 수소가 농축되겠죠. 그리고 이 수소로 뭐 만들 수 있어? ATP 계속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순환시켜서 ATP를 합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자를 돌리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를 전자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자를 빼요. 그래서 순환적 광인산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전자가 순환하지 않고 NADP로 가서 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름을 따로 붙여줍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 과정을 비순환적 광인산화다라는 표현을 써요. 비순환적 광인산화. 여기도 앞에 전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면서 결국 계속해서 ATP를 농축하고 NADPH2가 농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결국 나중에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식물이 하고 싶은 건 포도당 만들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순환적 광인산화에 의의 대학 가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순환적 광인산화를 했을 때 장점 이거 왜 할까를 따져보면 빛이 강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ATP를 추가로 합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빛이 강할 때 NADP가 부족해지면서 전자들이 남아 돌아가지고 스스로를 공격하고 또 들뜬 전자들이 다시 열을 방출하면서 식물의 체온도 높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자를 순환시키면서 ATP를 합성하고 전자를 아끼는 이런 방법, 전자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이런 기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시간 또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결국에는요,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뭔 색깔로 해야 잘 보일까요? 여기. 우리 처음에 2단계를 광분해라고 했잖아요. 광분해 단계에서 전자를 얻는 과정에서 뭐가 생성돼? 산소가 생성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물을 쪼개다 보니까 산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물에서 나온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처음에. 뭔 소린지는 알겠죠? 여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인데요? 아예 10분, 10분, 10분. 20분 넘게 안 남았어. 지금 우리가 1단계 광분해 광수지 복합체 2에서 P680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하는 광분해 과정을 했고, 두 번째 명반응 또는 빛반응, 빛이 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인 빛반응, 빛을 이용한 전자전달 시스템을 공부를 했고요. 관계 2를 주로 이용하는 순환적 광인산화를 공부했고, 관계 1을 주로 이용하는 비순환적 광인산화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엔 3단계 하면 되겠죠. 3단계가 뭐예요? 켈빈이 발견한 켈빈 회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맞니? 지금 8시 7분이니까요. 8시 20분까지 쉬다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세 번째 광합성의 세 번째 단계인 켈빈 회로에 대해서 할 겁니다. 켈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발견하신 연구자분의 이름이시고, 이거 실험하는 과정이 생명과학 2 책에 보통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랑 그다음에 다양한 빛이랑 이런 것들 조건을 만들어주고, 시시각각 그 생명체 빛을 준 뒤 시시각각 생겨나는 물질들을 다 일일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간별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생긴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회로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밝혀내셨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켈빈 회로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여기 보면 막 낯선 이름들이 있어. 막 PGA, 3PG 이런 거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RUBP 이런 거 본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여기서 함께 봅시다. 자, 우리 광인산화가 다시 빛반응에서 만들어낸 게 결국 ATP랑 NADP, H2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우리 그 과정을 볼 겁니다. 포도당을 만들 때 광합성에서는 뭘로 포도당을 만들어? 이산화탄소랑 물 가지고. 물은 이미 썼어. 그러면
이산화탄소 가지고 이제 포도당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3개가 유입이 되고 여기 보면 개수들이 나오거든요. 개수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세요. 먼저 RUBP라고 하는 녀석부터 한번 보자. RUBP는 리블로스 1번, 5번 비스포스페이트야. 얘를 줄여서 RUBP라고 우리가 쓰거든요. 너무 명칭이 길기 때문에 우리 옛날 거 기억해보면 리블로스는요. 리보스의 몇 번 탄소 자리에 있는 알코올기가 위치가 바뀐 거거든요. 어쨌든 5탄당을 의미해. 리블로스는 5탄당의 어떤 형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가 붙었으니까 인산이 붙어 있다는 건데 앞에 비스가 붙었어. 그래서 얘를 1번, 5번에 인산기가 붙은 리블로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BP. 근데 정식 표기로 적으면 비스포스페이트가 맞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책에서는 표기를 옛날식으로 해서 2개라는 뜻의 다이포스페이트라고 적는 경우도 있어. 틀린 표기인데. 근데 요게 요즘 표기지만 어쨌든 아직도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RUBP를 RUDP라고 표기하는 책도 많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RUDP라고 쓰는 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회로로 돌아가면 리블로스 2인산을요 RUDP라고 표기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탄당 탄소 5개짜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유입이 되면요. 지금 여기는 개수비가 맞춰져 있어 가지고 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따로 제가 먼저 표기하고 그 다음 개수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낯서니까요. 보시면 잠깐만요. 이산화탄소가 유입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유입이 되면 RUDP를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2개의 PG 또는 PGA로 만들어져요. 이 PGA는 포스포 글리세르산 뭐 이런 걸 줄여서 PGA라고 하거든요. 이 PGA가 2개의 DPGA로 바뀌게 되고요. 이 2개의 DPGA가 PGAL로 바뀌게 돼요. 그다음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RUMP가 되고요. RUMP는 무슨 뜻일까 이거? 리블로스 모노포스페이트니까 인산이 하나 붙은 리블로스인 거예요. 잘 아시네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그럼 우리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것만 몇 가지만 한번 보자. MP가 DP가 됐어. 그럼 여기 뭐가 추가된 거예요? 인산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ATP가 소모가 됩니다. 눈치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P가 DP가 됐어. 아까 말했죠. 원래 BP라고 써야 된다. 원래 그래서 얘도 이름이 BPGA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맞는 표기는 비스포스페이트 글리세르산 애시드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적다 보니까 DPGA라고 적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도 대학교 때 이거 어떤 책은 DP라 나오고 어떤 책은 BP라 나오는데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기법에 대해서 알게 돼서 여러분 미리 알고 편하게 공부하십시오. 어쨌든 P가 DP가 됐다는 말은 뭔 소릴까요? 여기에서 ATP에 의해서 인산이 공급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예전에 산이 알데하이드가 될 때 여기에 수소 2개가 들어간다. 산이 환원되면 알데하이드가 된다. 요거 혹시 기억나니? 요런 느낌으로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죠?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A는 산이고 PG가 알데하이드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DP가 P로 변했으니까 인산이 빠져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갔을까? Na, DP, H2가 들어가게 돼요. 개수 맞죠? 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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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뭔 소린지 알겠죠? 약간 이래. 뭔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들이 짜맞춰지면서 그런 느낌인가 보다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산을 환원하면 알데하이드가 되는데 이때 환원 매개체로 쓰이는 게 환원제로 쓰이는 게 누구냐면요. 우리가 빛반응에서 만들었던 NADPH2예요. 그리고 이 PgAl 중에 일부가 빠져나와서 포도당이 될 겁니다. PgAl은 탄소가 3개야. 근데 포도당은 탄소가 6개야. 그럼 이 사이클 지금 쌤이 그린 대로 그리면 몇 사이클 돌을까요? 2사이클 돌아야 한 포도당이 만들어져. 지금 이 개수비로 하면. 근데 실제로 포도당이 만들어질 때 개수비를 한번 그려볼게요. 한 번 더 그려볼게. 다시 RUDP 모르겠으면 RUDP 루돌프 같잖아요. 루돌프 얘가 P가 나서 더 P가 나서 P가 라스트 L 끝까지 나서 뭐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이제 만들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물질이 만들어져. 그리고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CO2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포도당을 만들 거니까 6개의 CO2가 들어오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6CO2가 들어오게 되고 6개의 RUDP를 써. 근데 우리 RUDP가 탄소 몇 개라 그랬어요? 5개.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탄소 5개짜리가 6개니까 여기엔 탄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0개 있는 거예요. 근데 6개의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니까 여기에는 총 몇 개의 탄소가 있어야 돼? 36개 탄소가 있어야 돼. 근데 PGA가 탄소가 3개짜리거든요. 그러면 몇 개가 있으면 될까? 12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 인산이 붙어서 DPGA가 될 거니까 즉 12개의 DPGA가 만들어졌다니까 ATP는 몇 개 들어가면 돼요? 12개의 ATP를 소모해서 이런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12개의 PGAL이 되려면 12개의 뭘 써야 돼? Na, DPH2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 인산은 몇 개 빠져나왔을까? 12개. 그죠? 이 사이클을 돌고 나면 2개의 PGAL이 나올 수 있고 PGAL도 얘네도 다 탄소가 3개입니다. 우리가 PGA에서 시작하는 거야. 똑같이 PGA에 인산기가 붙으면 DPGA가 되는 거고 얘가 환원되면 DPGAL이 되는 거고 얘가 인산기가 떨어져 나오면
PGAL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생화학이 헛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얘는 탄소가 3개짜리니까 얘가 나중에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 포도당 또는 설탕으로 변합니다. C6, H12, O6짜리로 바뀔 수가 있어요. 탄소 6개.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갔으니까 10개의 PGAL이 갈 거다. 그죠? 그럼 PGAL이 탄소 3개니까 탄소 몇 개예요? 30개다. 그죠? 그러면 RUMP 몇 개 만들어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 탄소 5개짜리니까 30개 맞추려면 탄소 5개짜리니까 30개 맞추려면 6개 MP가 될 거고, 그러면 RUMP가 RUDP가 됐으니까 여기 사이에 뭐 들어가게? 12개, 아이고 6개의 ATP가 소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춰본 이 복잡한 녀석, 이게 켈빈 회로예요. 켈빈 회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루돌프가 크리스마스에 코피가 나죠.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피가 더 나고 피가 끝까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이 이어집니다. 요 회로도 여러분이 지금은 낯설지만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필요하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되는 일이고, 열심히 필기해 두신 다음에 나중에 시험 칠 때 확인하시면서 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귀찮지만 한 판의 광합성을 다 그려봅시다. 또 그린다, 또 그려. 보십시다. 여러분은 안 그리셔도 됩니다. 저희는 듣고가 있어요. 지금 쌤이 그린 게 염록체구요. 외막과 내막을 표현했고 얘가 힐라코이드입니다. 그리고 이 안이 스트로마입니다. 이 염록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틸라코이드 막에는 광계 2, 사이토크롬 복합체, 그 다음에 광계 1이 존재하고, 얘네가 빛 에너지를 받으면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분해하죠? 물을 분해하게 되고, 물을 분해하면 이렇게 물이 분해가 됩니다. 이 전자가 이 관계 속에서 에너지가 들뜨게 되면 이 에너지 들뜬 전자를 받아주는 첫 번째 친구 이름 플라스토퀴논. 여러분은 알 필요 없습니다. 전자 수용체로 기억해 주세요. 이 플라스토퀴논이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복합체한테 가서 외부에 존재하는 수소를 딜라코이드 막 안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전자를 다시 관계원이 받아서 이 관계원에게 전달해주는 친구는 플라스토시아닌이었고, 이 전자가 다시 한번 관계원에서 에너지가 들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들뜬 에너지를 헤로독신이 받아가지고 어디로 주냐면 NADP 플러스 환원 효소에다가 이 전자를 주게 되고, 받은 전자를 이용해서 NAD 플러스 DP 플러스를 NADPH2로 바꾸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농축된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가 나오려는 힘을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요게 지금 광분해부터 관계, 립 반응까지의 얘기고요. 그 다음 지금 제가 염록체라고 그렸는데 그러면 이 바깥은 뭐겠어? 세포질이겠죠. 세포겠죠. 이 세포를 통해서 어딘가에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는 다시 확산돼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6개라고 할게요. 우리 앞에 했던 거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6개의 RUDP 또는 RUBP랑 만나가지고 12개의 PGA를 만들게 되고 12개의 PGA는 12개의 DPGA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12개의 ATP가 사용이 되고 12개의 PGAL로 바뀌면서 여기에서는 NADP가 DPH가 12개 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인산이 또 12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2개의 PGAL은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세포질에다 뿌려지고 10개의 PGAL이 몇 과정을 거쳐서 5개의 RUMP가 되고 6개의 RUMP가 되고 다시 6개의 RUBP가 되는 과정에서 6개의 ATP가 소모되겠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포도당이 이렇게 생성됩니다. 그럼 세포질에서 이 포도당은 녹말로 합성될 수도 있고요.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나중에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호흡을 하겠죠. 이렇게 우리 광합성의 과정을 분자 수준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염록체라는 것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가기 전에 이거를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광합성의 전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모든 식물이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 것은 또 아니고요. 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려면 식물이 어떻게 해야 될까? 기공을 열어야 돼. 우리 한국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기공 여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나뭇잎이 이렇게 있을 때 기공을 열었을 때 기공이 닫힌 상태 기공을 열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덥고 뜨거운 건조한 예를 들면 사막 말고 사바나 정도로 합시다. 사바나 정도. 요 정도가 되면 기공을 여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물이 다 빠져나가. 이런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 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대낮에 기공을 여는 거는 자살행위야. 물을 다 잃어서 말라 죽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기공을 낮에 안 연다는 거는 낮에는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낮에는 우리 광분해, 광계
그다음에 켈빈회로만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 엽록체에게 줘서 포도당을 만드는 특이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식물의 또 대사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한 내용들 지금 사천고 친구들하고 우리 학교 애들도 그렇고 양이 많거든요. 한번 꼭 정리해보면서 지금 내가 뭘 배운 거지 싶죠? 네, 잘 필기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가면 이거 분명히 도움되거든요. 근데 뭐 의대에서 식물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인 대사 과정이라서 여러분이 의대나 이런 데 가셔도 의학 또는 수의대 이런 데 가셔도 2년 동안 이제 예과 같은 걸 하거든요. 또 학부 그걸 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하실 거고 또는 본과 4년에도 할 거고 시험을 계속 치르실 거기 때문에 식물을 저희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지 마시고 식물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